조선의 당쟁이 한창이던 시절, 흉흉한 소문만이 가득한 한양에서 남쪽으로 사흘을 더 내려간 깊은 산골에 낡은 기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다. 한때는 조정의 관직을 지낸 이들이 줄을 잇던 명망 높은 서씨 가문이었으나 끝없는 당파 싸움의 소용돌이 속에서 가세는 걷잡을 수 없이 기울어져 갔다. 대문은 늘 열려 있었으되 찾아오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담장은 허물어져 속을 훤히 드러냈으며 사랑채 기둥엔 푸른 이끼가 세월의 무게처럼 내려앉아 있었다. 집안을 지키던 하인들은 하나둘 제 살 길을 찾아 떠나갔고 넓던 마당엔 자풀만이 무성하게 자라 집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씨 가문의 가장인 서진수는 병상에 누워 지낸 지 오래였다. 간간히 들려오는 마른 기침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의 정적을 깨트릴 뿐이었다. 장성한 두 아들은 이미 각자의 삶을 찾아 떠났고 텅 빈 집엔 막내딸 하나만이 남아 아비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몰락한 양반가의 끝자락, 그 고요하고도 처연한 쓸쓸함 속에서 한 아이가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서유나였다. 11살의 어린 나이였으되 유나는 또래 아이들과는 사뭇 달랐다. 쉽게 울거나 떼를 쓰지 않았고 말보다는 침착한 눈으로 먼저 상황을 읽어냈다.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도 아버지의 병이 깊어지는 것도 유나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아침이면 유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안을 올리고 말없이 이불을 정돈한 뒤 맑은 물 한 잔을 떠다드렸다. 서진수는 그런 딸의 의젓한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듯 깊은 한숨을 쉬곤 했다. 유나야, 못난 아비 밑에 태어나 고생이 많구나. 아니옵니다, 아버님. 유나는 괜찮사옵니다. 유나는 늘 이렇게 대답했다. 목소리엔 흔들림이 없었고 눈빛은 그 나이답지 않게 또렷했다. 어느 날 집안 어른 하나가 유나를 보고 혀를 차며 말했다. 저 아이는 어찌 저리 의젓한가? 계집 아이가 저러면 복이 없다던데? 하나 유나는 그런 말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어린 나이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더욱 단단해지는 아이. 마치 누군가 그리 살아야만 한다고 가르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서씨 가문의 남은 사내는 단 한 명, 머슴 돌쇠였다. 돌쇠는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사내였다. 20이 갓 넘은 듯도 했고 30에 가까운 듯도 했다. 얼굴엔 표정이 거의 없었고 말수도 극히 적었다. 다만 시키는 일은 묵묵히 그리고 완벽하게 해냈다. 장작을 패고 우물에서 물을 깃고 손바닥만한 텃밭을 일구는 일까지 돌쇠는 하루도 빠짐없이 제 몫을 다했다. 밥은 부엌 한 구석에서 홀로 먹었고 잠은 찬바람이 드는 헛간에서 잤다. 유나는 가끔 돌쇠를 바라보았다. 궁금한 것이 많았다. 저 사람은 어디서 왔을까? 왜 이 기울어진 집안을 떠나지 않는 걸까? 하나 유나는 묻지 않았고 돌쇠 역시 유나에게 말을 거는 법이 없었다. 다만 가끔 유나가 무거운 것을 들려하면 말없이 다가와 대신 들어주곤 했다. 두 사람 사이엔 말이 없었으되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지금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만으로도 묘한 신뢰가 쌓이고 있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서진수의 병세는 더욱 악화되었다. 기침은 밤낮을 가리지 않았고 죽 한 그릇조차 넘기기 어려워했다. 유나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밤이면 이불을 덮어드리고 새벽이면 따뜻한 물수건으로 손발을 닦아드렸다. 유나야, 네 오라비들에게 정가를 보내야 하지 않겠느냐? 아직 괜찮으시옵니다, 아버님. 유나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서진수는 유나를 불렀다. 유나야, 가까이 오너라. 유나가 다가가자 서진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힘이 없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유나는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 네가 다 알겠구나. 서진수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뜨며 조용히 말을 이었다. 이 집안은 이제 끝이다. 너에게 물려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아버님, 허나 유나야, 이 아비가 내게 딱 한 가지를 남긴다. 유나는 숨을 죽이고 아버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바람 소리만이 덧창을 스치고 지나갔다. 사람 하나를 남긴다. 유나는 눈을 깜빡였다. 재물은 다 흩어졌으되 너에게는 사람 하나를 남긴다. 그것이 이 아비가 줄 수 있는 전부다. 사흘 뒤 서진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다. 오빠들이 뒤늦게 돌아왔으나 슬퍼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남은 재산이나 땅 문서를 뒤지기에 바빴다.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는지 살펴야 하지 않겠소? 큰오빠의 말에 둘째 오빠도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는 말없이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가 낡은 궤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족보 한 권과 오래된 문서 몇 장, 그리고 봉인된 편지 하나가 있었다. 유나는 편지를 열었다. 아버지의 글씨였다. 유나에게. 너에게 남기는 것은 머순 돌쇠 하나다. 그를 잘 돌보거라.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될 것이다. 편지는 그것으로 끝이었다. 유나는 편지를 조용히 접어 품에 넣었다. 오빠들이 방으로 들어오며 물었다. 유나야, 아버님께서 무엇을 남기셨느냐? 머슴 돌쇠 하나를 제게 주셨사옵니다. 오빠들은 얼굴을 마주보며 어이없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다. 머슴을 유산으로 남기셨다고? 아버님께서 노망이 드셨나 보구나. 머슴이 무슨 유산이란 말이냐? 친척들도 수근거렸다. 그거 참 기막힌 일이로군. 땅 한 떼기, 은 한 냥도 없이 머슴 하나라니. 저리에서 여식 하나 시집이나 보낼 수 있겠소. 사람들의 동정 어린 눈빛 속에는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유나는 변명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방을 나와 마당으로 향했다. 마당 한 구석에서 돌쇠가 장작을 패고 있었다. 돌쇠. 돌쇠는 도끼질을 멈추고 유나를 바라보았다. 표정 없는 얼굴이었으되 눈빛만은 또렷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저에게 남기셨습니다. 돌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그대는 괜찮으신지요? 돌쇠는 잠시 말이 없다가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소인은 괜찮사옵니다, 아씨. 장례를 치르고 보름이 지났다. 오빠들은 남은 살림과 땅 문서를 모두 정리해 떠나갔다. 유나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유나야, 너는 큰 집으로 와서 지내거라. 혼자 어찌 살겠느냐. 큰오빠가 말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사옵니다, 오라버님. 저는 스스로 살아가겠습니다. 오빠들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듯 미련 없이 떠났다. 텅 빈 집에는 유나와 돌쇠만이 남았다. 유나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이곳에 남아있으면 언젠가 누군가의 집에 얹혀 사는 신세가 될 터였다. 그날 저녁, 유나는 돌쇠를 불렀다. 돌쇠,
저는 이 집을 떠나려 합니다. 돌쇠는 조용히 유나의 말을 들었다. 그대도 이제 자유롭습니다. 아버님께서 그대를 제게 주셨으되 저는 그대를 묶어둘 생각이 없습니다. 하오나, 그대가 원한다면 저와 함께 떠나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명령이 아닌 삶을 함께 건너자는 간절한 부탁이었다. 돌쇠는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소인은 아씨를 따르겠사옵니다. 길을 떠나기 전날 밤, 유나는 아버지의 궤를 열었다. 그 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사주풀이었다. 계유년 6월생 여아. 이 아이는 훗날 죽은 사람 하나를 다시 세상에 세울 것이다. 어릴 적 아버지가 무심코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 유나야, 너는 특별한 아이란다. 언젠가 누군가를 살리게 될 것이다. 유나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강한 예감을 받았다. 유나와 돌쇠는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골 고을에 정착했다. 작은 초가 한 채를 얻어 유나는 안채를, 돌쇠는 썼다. 고을 사람들은 어린 아씨가 머슴 하나만 데리고 살림을 꾸리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수군거림은 있었으나 유나는 개의치 않고 제 할 일을 했다. 유나는 밥을 짓고 빨래를 했으며 돌쇠는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밭을 일구었다. 저녁이면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말없이 저녁을 먹었다. 고요한 평화가 흘렀다. 4년의 세월이 흘렀다. 유나는 어느덧 15, 어엿한 처녀로 자라났고 돌쇠는 성실한 일꾼으로 고을 사람들의 인정을 받았다. 그해 가을, 고을에 박상길이라는 새 수령이 부임해왔다.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그는 장터에서 우연히 돌쇠를 보고는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듯 의심의 눈빛으로 한참을 바라보았다. 그날 밤 유나가 물었지만 돌쇠는 처음 뵙는 분이라 답했다. 그러나 유나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다. 보름 뒤 수령은 호적 조사를 명목으로 돌쇠의 신상을 파악했고 며칠 뒤엔 그를 관하로 잡아들였다. 관하 마당. 수령 박상길은 돌쇠를 내려다보며 물었다. 네 이름이 돌쇠라 했느냐? 본명은 무엇이냐? 기억하지 못하옵니다. 내 고향을 잊은 자가 어디 있느냐? 너는 얼굴이 낯이 있구나. 소인은 평범한 모습일 뿐이옵니다. 평범한 모습의 머슴이 글을 읽을 줄 안다더냐?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누군가 돌쇠가 밤마다 글 공부하는 것을 고자질한 것이었다. 수령은 돌쇠를 풀어주었으나 고을을 떠나지 말라 명하고 그의 출신을 뒷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보름 뒤 수령에게 보고가 올라왔다. 나리, 머슴 돌쇠는 15년 전 서진수 댁에 들어왔으며 그 전 행적은 아무도 모른다 하옵니다. 허나 서진수가 생전에 당쟁에서 밀려난 이판서와 가까웠다는 소문이 있사옵니다. 이판서라고? 수령의 눈빛이 번뜩였다. 15년 전 영모로 몰려 처형된 그 이판서 말이냐? 수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아이가 바로 당장 돌쇠를 잡아들여라. 그날 저녁 관속들이 유나의 집으로 들이닥쳐 돌쇠를 묶었다. 관아 마당에서 수령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너의 정체를 이제 알겠구나. 너는 역적 이판서의 아들 이석염이 아니냐? 마당이 술렁았다. 역적의 자식이 살아있었단 말이냐? 그때 유나가 앞으로 나섰다. 수령나리, 소녀가 한 말씀 여쭙겠사옵니다. 네가 누구냐? 소녀는 서유나라 하오며 저 사람의 주인이옵니다.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여쭙고자 하옵니다.
죄? 역적의 자식이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죄가 아니냐? 영모는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다는 죄목이옵니다. 당시 어린아이였던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사옵니까? 또한 기록에는 그 아이가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려내 죄를 묻는 것이 과연 법도에 맞는 일이옵니까? 수령은 어린 소녀의 당도라고도 논리정연한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다. 내 말이 그럴싸하구나. 허나 이것은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가명에 보고하여 처분을 기다리겠다. 그때까지 이자를 옥에 가두어라. 돌쇠는 옥에 갇혔고 유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유나는 아버지가 남긴 금지된 상자를 떠올렸다. 돌쇠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열어라. 하나 조심하거라. 이것은 너와 그 아이 모두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다. 유나는 결심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였다. 상자의 봉인을 뜯자 그 안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쓰인 문서들이 가득했다. 떨리는 손으로 읽어내려간 문서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다. 유나야,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돌쇠가 위험에 처한 것이리라. 15년 전 나는 이판서 대감의 영모가 당시 권력자들이 꾸며낸 모함이라는 증거를 손에 넣었다. 그들이 주고받은 서신을 몰래 빼돌렸으나 보복이 두려워 비겁하게도 침묵했다. 그 죄책감 속에 살던 어느 날 밤, 판서댁의 늙은 하인이 어린 석염을 내게 맡기고는 추적자들을 따돌리겠다며 사라졌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고 언젠가 판서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리라 다짐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유나야, 이 상자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있다. 권력자들이 주고받은 서신, 위조된 증거의 원본, 그리고 이 판서 댁의 족보 사본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명으로 가 석염의 억울함을 그리고 이 판서님의 억울함을 풀어주거라. 아비가 비겁하여 내게 이런 무거운 짐을 남기는구나. 부디 석염을 지켜다오. 유나는 모든 문서를 품에 안고 밤새 상소문을 썼다. 그리고 사흘을 걸어 가명에 도착했다. 감사는 처음엔 어린 여자의 상소를 받으려 하지 않았으나 유나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진짜라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문서다. 당시 권력자들 중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다. 그럼에도 진실은 밝혀져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감사는 유나의 단호한 눈빛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이 일은 내가 조정에 보고하겠노라.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유나가 제출한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다. 사건에 연루된 권력자들이 재조사를 막으려 애썼지만 당시 사건을 알고 있던 늙은 관료 하나의 양심 고백이 결정타가 되었다. 마침내 조정은 이판서 영모 사건의 재조사를 명했다. 2달 뒤 결과가 나왔다. 이판서의 영모는 무고였으며 당시 정적들이 꾸민 모함이었음이 밝혀졌다. 이판서 가문은 명예를 회복했고 사건을 주도했던 권력자들은 파직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이판서의 아들 이석염이 생존해 있다면 음서의 자격을 부여하노라. 옥에서 풀려난 석염은 유나 앞에 섰다. 아씨, 이 모든 것이 아씨 덕분이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께서 길을 만들어주셨고 그대 스스로 지켜낸 것이옵니다. 그날 밤 석염은 유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다. 아씨, 저는 과거에 급제한 뒤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아씨를 제 반려로 맞이하고자 하옵니다. 5년 동안 아씨 곁에서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사옵니다. 이제 제가 평생 아씨 곁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유나는 눈물을 머금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저는 여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석염은 한양으로 떠나 1년 뒤 당당히 과거에 급제했다. 그의 답안은 시험관들의 마음을 울렸다. 백성을 다스리는 자는 먼저 사람을 알아야 하옵니다. 신분으로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과 행실을 보아야 하옵니다. 이듬해 봄 작은 고을의 참봄으로 임명된 석염은 유나를 찾아왔다. 그는 은으로 만든 소박한 비녀를 내밀며 다시 한번 청혼했다. 두 사람은 그해 가을 고을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간소하지만 따뜻한 혼례를 올렸다. 석염은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는 공정한 관리가 되었고, 유나는 그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을 보던 유나가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님, 제가 해냈습니다. 죽은 사람을 다시 세상에 세웠습니다. 신분은 돌려받을 수 있으나 사람의 가치는 스스로 쌓은 시간으로 증명되는 것. 유나는 그것을 알았고 석염은 그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서로를 지키며 평생을 함께 살아갔다. 옛날 옛적 인조 9년. 전란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하늘은 또다시 백성들을 시험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땅은 쩍쩍 갈라졌고 흉년은 백성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 한양 외곽의 어느 쇠락한 양반가에 연서라는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주민 출신이었던 연서는 심성이 고왔으나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주민 계집 하나 잘못 들인 것이 화근이로구나.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것이 다 전연 탓이다. 시어머니의 눈에는 며느리의 신분이 곧 죄였다. 연서의 아버지는 약재상이었고 그 덕에 연서는 어려서부터 의서를 가까이 하며 약재에 대한 남다른 재능을 키웠다. 그러나 시댁에서는 그 재능을 그저 집안일을 시키기 위한 도구로만 여겼다. 병약한 남편을 위해 정성껏 달인 약은 남편이 몰래 내다 팔아 술값으로 썼다. 의효도 없는 약이니 팔아서 쓰는 게 무슨 상관이람. 남편은 태연하게 말했고 연서의 눈빛은 점점 빛을 잃어갔다. 어느 추운 겨울날 시어머니의 금비녀가 사라지자 시어머니는 곧바로 연서를 도둑으로 몰았다. 네가 훔쳤구나. 네 신분이 곧 증거다. 차가운 겨울비가 쏟아지는 마당 한가운데 연서는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다. 결국 연서는 그 길로 쫓겨나 비바람 속을 헤매다 산속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눈을 떴을 때 연서는 낯선 초가에 누워 있었다. 코끝에는 익숙한 약재 냄새가 가득했다. 백발의 노인이 그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산골 마을의 의원인 지연이었다. 지연은 연서가 약을 아는 것을 보고는 그녀의 재능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너에게는 병의 뿌리를 꿰뚫어 보는 눈이 있다. 지연은 연서를 거두어 제자로 삼았다. 그날부터 연서의 진정한 배움이 시작되었다. 낮에는 환자를 돌보고 밤에는 촛불 아래 의서를 필사하며 의술을 익혔다. 어느 날 밤 지연은 낡은 책 한 권을 보여주며 엄숙하게 말했다. 약은 병을 고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느니라. 특히 이 해로초라는 금지된 약재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강한 해독 효능이 있지만 잘못 쓰면 고열과 호흡곤란을 일으켜 사람을 죽게 만든다. 연서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이듬해 봄 이웃 고을에 원인 모를 역병이 돌았다. 고열과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속출했다.
지연과 연서는 병든 고을로 향했지만 사투를 벌이던 지연마저 같은 병에 걸려 쓰러지고 말았다. 스승은 연서의 손을 잡고 마지막 유언을 남겼다. 연서야, 의술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너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거라. 스승을 잃은 연서는 약상자를 메고 길을 나섰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찾아다니며 치료해주고 돈을 받지 않았다. 바람처럼 나타나 사람을 살리고 바람처럼 사라지는 여의에 대한 소문이 퍼져나갔다. 한양 근교 주막에서 쓰러진 노인을 치료하던 연서는 관상감 소속의 윤현이라는 사내와 마주친다. 그는 연서의 관상에서 깊은 상처와 강한 생명력을 읽어내고는 언젠가 아가씨의 도움이 필요할 날이 올 것 같소.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떠났다. 석 달 뒤 한양에 괴질이 돌기 시작했다. 고열과 호흡곤란, 스승을 앗아간 병과 증상이 똑같았다. 윤현이 다시 연서를 찾아와 도움을 청했다. 망설이던 연서는 스승의 유언을 떠올리고 한양으로 향했다. 환자들을 진맥한 연서는 이 병이 역병이 아니라 금지된 약재 해로초에 의한 중독임을 확신했다. 윤현의 도움으로 내 의원 기록을 살펴본 연서는 관에서 나눠준 보양약 처방전에 좌의정 윤경세의 도장과 함께 해로초 3푼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윤현은 며칠간 조사를 벌인 끝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아냈다. 아가씨의 본래 성은 풍씨가 아니오? 아가씨는 20년 전 멸문한 왕실 비밀 의가 풍씨 의가의 후손이요. 20년 전 윤경세의 아비는 불로장생약을 만들겠다며 해로초 실험을 강행했고 이를 반대한 풍씨 의가를 역적으로 몰아 멸문시켰던 것이다. 연서의 시댁 또한 그 몰락에 관여한 가문이었고 연서의 정체를 알았기에 그녀를 쫓아냈던 것이었다. 연서는 할아버지가 남긴 비밀 의서를 찾아냈고 그 안에서 해로초의 해독법 삼독 캐근방을 발견했다. 바로 그때 옛 시댁 식구들이 모두 같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연서는 달려갔다. 자신을 멸시하고 내쫓았던 그 집이었지만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외면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연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며 아들을 살려달라 애원했다. 연서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결국 스승의 말을 떠올렸다. 의술은 신분이 아니라 마음이니라. 윤현의 도움으로 희귀한 약재들을 구해 밤새 삼독 해금방을 달인 연서는 마침내 남편과 시어머니를 살려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을 밝히는 일이었다. 연서와 윤현은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를 들고 어전에 나아갔다. 연서는 여인의 몸으로 왕 앞에서 해로초의 독성과 윤경세의 죄를 낱낱이 고했다. 결국 윤경세의 죄가 모두 드러나 그는 유배형에 처해졌고 풍씨 의가의 억울함은 20년 만에 풀렸다. 왕은 연서에게 큰 상을 내리려 했지만 그녀는 다만 의원으로 살게 해달라 청했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옛 시댁은 연서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 애원했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제가 두 분을 치료한 것은 의원으로서의 의무였습니다. 하지만 과거로 돌아갈 뜻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 합니다. 연서는 한양 변두리에 풍씨 의원을 열었다. 신분이나 재물을 가리지 않고 모든 병든 이를 치료했다. 사람을 살리는 길, 그것이 연서의 길이었고 연서의 삶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구의 며느리도 그림자도 아닌 오직 자기 자신, 의원 풍연서로서 당당하게 살아갔다. 영조. 영간의 조선은 겉으로는 태평했으나 속으로는 골마가고 있었다.
여인에게 혼인은 운명 그 자체였고 한 번 맺어진 인연은 죽을 때까지 거스를 수 없었다. 한양 근교 어느 고을, 몰락한 양반가의 외동딸 서연은 20이 넘도록 혼처를 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든 어머니가 이웃마을 강씨 집안과의 혼사를 정해왔다. 사람들이 바보라고 부른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미안함으로 떨렸다. 동네는 발칵 뒤집혔다. 윤 처자가 바보한테 시집 간다더라. 저 얼굴에 바보라니. 팔자가 기구하기도 하지. 서연은 그 모든 수근거림을 들으면서도 묵묵히 홀레날만 기다렸다. 시어머니 될 강노인은 소박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우리 무연이가 부족한 아이라네. 그래도 착하기만 한 아이야. 마당에서 장작을 패던 남편 강무연은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으나 서연을 보자 어색하게 고개를 숙일 뿐이었다. 안녕하십니까. 말은 어눌했지만 목소리는 맑았다. 소박한 혼례가 치러지고 첫날 밤, 무연은 서연에게 손 하나 대지 않고 방구석에 요를 펴고 누웠다. 서연은 놀랐지만 그 예의 바른 모습에 오히려 안도했다. 이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었다. 신혼살이가 시작되었다. 무연은 말은 적었지만 부지런했고 늘 서연을 먼저 챙겼다. 밥상에 반찬을 얹어주고 낡은 신발을 밤새 기워놓고 추운 날이면 먼저 군부를 지폈다. 서연은 그의 성실하고 따뜻한 마음에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하지만 무연에게는 깊은 그늘이 있었다. 어느 날 우물가에서 서연은 7년 전 과거에서 장원급제했으나 홀연히 사라진 천재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저 옛 이야기라 여겼지만 그날따라 무연의 얼굴빛이 어두웠다. 그날 밤 무연은 서연에게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으려 했다. 부인, 제게 숨긴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저는 서방님을 믿사옵니다. 말씀하실 때가 되면 그때 듣겠습니다. 봄이 오고 한양에서 온 듯한 관원 하나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 마당의 무연을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다. 무연 역시 새하얗게 질렸다. 부인, 이제 끝났습니다. 저를 알아본 사람이 있습니다. 사흘 뒤 관가에서 들이닥친 관원들은 무연을 역적으로 몰아 체포했다. 7년 전 조정을 어지럽힌 답안을 쓴 자가 바로 이자다.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되었으나 살아있었으니 이는 조정을 기만한 죄다. 무연은 한양 의금부옥에 갇혔고 서연은 절망에 빠진 시어머니를 다독이며 남편을 구할 방법을 찾았다. 마침내 무연은 어전에 끌려나갔다. 영조는 7년 전에 그 답안 일부를 내보이며 뜻을 풀라 명했다. 그 순간 무연은 변했다. 어눌한 말투는 온데간데 없고 유려하고 힘있는 목소리로 답안의 깊은 뜻을 풀어내기 시작했다. 소인의 글은 누군가를 벌하자는 글이 아니었사옵니다. 나라의 앞날을 예측한 글이었사옵니다. 소인은 당시 조정의 모습을 보고 이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글로 적었을 뿐입니다. 그 글이 진실이었기에 그들은 두려워했고 소인을 지웠던 것이옵니다. 무연의 해석을 듣던 영조의 얼굴은 점점 심각해졌다. 그때 강노인이 낡은 채점표 사본을 들고 대궐에 나타나 아들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영조는 무연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높은 벼슬을 내리려 했다. 하지만 무연은
소인은 백성들을 가까이에서 살필 수 있는 자리를 원하옵니다. 라며 작은 고을의 수령 자리를 청했다. 무연은 수령이 되어서도 여전히 어수룩해 보였다. 그러나 그는 가장 정직하고 지혜로운 관원이었다.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해주고 탐관오리들을 벌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바보 수령이라 비웃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서연이 물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시옵니까? 무연은 온화하게 웃으며 답했다.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인이 곁에 계시고 어머니께서 건강하시고 백성들이 편안하니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옛만에 대교약졸이라 했다. 가장 뛰어난 기교는 가장 서툴러 보인다는 뜻이다. 세상은 그를 바보라 불렀으나 그는 권력보다 백성을, 명예보다 진실을 택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그리고 신분이 아닌 사람을 보고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믿었던 아내 서연 또한 지혜로웠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이 아니겠는가.